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뉴스와 칼럼과 책을 조금씩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오후에 갑자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라고 하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계좌 추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한 진실 공방이 1년째 지루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계좌 추적을 당하게 되면 그 은행은 그 당사자에게 최장 1년 안에 그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고, 작년도 2019년도 12월 달에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최소한 2020년 12월 달이나 2021년 1월 달까지는 그 사실을 유시민 이사장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그것을 해명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1월 20일 오후에 사찰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사찰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또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과 시민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품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이 이런 책무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 사과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의 만물상이라는 코너에서 배성규 논설위원은 싸가지 유시민의 사과라는 칼럼을 게시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칼럼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치권에서 싸가지 없는 발언의 대명사였다. 2002년 호남 중진들에게 DJ 신임만 받으면 개똥이건 소똥이건 할 수 있는 3, 4선이 무슨 훈장이냐고 했고, 2004년에는 많은 교회가 대중을 무지와 미몽 속에 묶어놓고 마취시키는 서비스업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 때려부술 것이다 라고 했다. 이어 60대가 되면 뇌세포가 변해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된다고 했다.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했고, 청년들에겐 취업은 각자 책임이라고 했다. 그래서 싸가지 없게 말하는 재주를 지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랬던 그가 2006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표변했다. 단정한 회색 양복에 2대8 가르마를 하고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3년 전 등원 때 라운드티에 백바지를 입은 반항아와는 달랐다. 깍듯하게 존경하는 의원님이라며 허물이 많았다. 과했던 표현에 사과한다고 했다. 그는 각종 구설로 여론이 들끓으면 사과로 무마하곤 했다. 여당 동료 의원들이 그의 장관 입각에 집단 반발하자 그동안 잘못했다는 사과 편지를 돌렸다. 자신이 가해자였던 서울대생 민간인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청문회장 앞까지 들이닥치자 20여 년 만에 사과했다. 기독교계 반발엔 재교만과 독선에 회개한다고 했고, 자신의 시사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여기자 성희롱 발언이 터지자 재빠른 사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3년 정계 은퇴 선언 후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미지 변신을 했다. 하지만 2018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다시 싸가지 유시민으로 돌아왔다. 조국 사태 땐 온갖 궤변으로 조국 일가를 옹호했다. 정경심 씨의 증거인멸 행위를 증거보존이라고 감싸고 동양대 총장에겐 회유성 전화까지 했다. 이에 대해선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12월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년여간 입증도 못하며 침묵하다가 갑자기 사과문을 냈다.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적대감에 사로잡혀 논리적 확정 편향에 빠졌다며 검찰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으로 정치 비평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돌연한 사과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는 여론이 불리해지고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오면 사과하고 머리를 숙여왔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도 그럴지는 곧 밝혀질 것이다. 이 칼럼을 쓴 배성규 논설위원은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를, 그 사과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또 사과를 하고, 그렇지만 다시 또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고, 이런 일련의 패턴이 앞으로 바뀔 것인지, 여기에서 그칠 것인지, 또 똑같이 과거로 돌아올 것인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20대 때 유시민 이사장의 글과 책을 읽었습니다. 그 유명한 항소 이유서를 읽었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접힌 흔적을 보니까 분명히 읽은 건 사실입니다. 그 서문을 지금 다시 한번 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을까? 그 책의 서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고 붙인 데에 대한 약간의 해명이 필요한 것 같다. 우선 이 책은 학교 교과서나 매스컴이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 시각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좋은 나라, 소련은 나쁜 나라.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평화 애호 체제이고 사회주의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침략 세력이라는 식의 맹목적 반공주의와 흑백 논리 아래서 현대사를 이야기하는 이상 우리는 20세기 후반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현상에 대해 결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러시아 혁명과 중국의 대장정, 베트남 전쟁 등 교과서와 매스컴이 철저히 외면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사건들을 비중 있게 다루는 동시에 냉전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있던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각이 낯설거나 이단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전문적인 연구자들 사이에는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와 매스컴의 영향력에 의해 왜곡된 사실과 맹목적 반공주의를 주입받아온 독자들에게 매우 낯설어 보일 뿐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어느 정도 세계사를 거꾸로 보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 교과서와 매스컴에 의해서 외면당하거나 왜곡되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 이런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그 당시 이 서문을 썼을 때의 그 사람의 진정성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기득권의 틀 속에 그가 있었을 때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 없는 것을 마치 사실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이를 통해서 특정한 세력에 대한 반발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들, 왜 그는 이렇게 괴물로 변해버린 것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보수는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보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력이 건강한 진보 세력이었느냐, 진정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책임있게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었냐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래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서 이 사회를 갈라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느끼면서 오늘 저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